네, 박영원의 시사 1번지 4월 초파일 특집 대담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2부 초대 손님은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하셨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 전에 뵙고 이제 총선 이후는 처음이네요. 창원 마산 하포 지역구 엄청나게 득표율 높으셨어요. 앞선 거두셨고 지금 국민의힘 경남 도당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낙동강 벨트 선전에도 큰 역할을 하셨고 또 최 의원님 하면 이제 상임위에서 산자위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셨고 언론인 출신답게 방송에서도 이제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 22대는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할 것인지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에너지 안보 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 산자위를 했기 때문에 산자위를 이어갔으면 싶은데 또 당에 요청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이게 우리 당 이 국민의힘 이번에 경남 당선인이 13명입니다. 16명 중에서 보통 상임위 한 사람당 상임위 하나씩 그 당선인 한 사람에서 상임위를 배분하다 보면은 또 여러 지역적인 좀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야 될 텐데 어느 경우든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좀 치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약간 좀 뭐라 할까요? 힘에 오히려 자신들의 힘에 오히려 도취되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설득도 하고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반박도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상임 활동 어느 상임이든 상임 활동을 좀 더 치열하게 밤을 새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힘자랑을 할까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 이제 국회의장 이제 경선 보면 이른바 친명이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자진해서 뭐 출마를 접거나 뭐 이러면서 우원식 의원하고 이제 1대1 대결로 갔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이제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제 페이스북에도 이미 올리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제 지론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장 선거 선출 방법은 국회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는 다수당에서 먼저 경선이든 뭐 지명이 돼서 정하고 나면은 그냥 국회 본회의는 앉아서 찬반 투표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초등학교 요즘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에 자기들이 뭐 불출마한 것 어쨌든 무슨 압력과 작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 소수당도 그렇고 본회의에 그대로 와서 진짜 다 표결을 해보자 한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저 민주당에서도 뭐 이탈표라든가 또 우리 당에서도 뚜렷한 표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무슨 작용으로 그렇게 거의 뭐 단일 추대에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 국회의장이 이제 되면은 무소속으로 탈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초당파적으로 국회를 이끌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민주당도 대통령 중심제 우리처럼 강력한 양당 중심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다 본회의에서 직접 뽑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당 대표 다수당 후보가 나와서 어쨌거나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사람 나와서 찬반 투표하는 정말 부끄러운 이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보면은 뭐 바로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만 이제 출마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출마하면은 거기서 여러 명 나와서 1차 투표 해보고 모자라면 2차 투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국회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뭐 각 다수당에서 먼저 후보를 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실 민주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실망할 겁니다. 이거 보고서 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못한 방식으로 뭐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뭐 거명되던 정성호 의원이나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이나 뭐 다들 경륜도 있고 또 뭐 색채는 친명계지만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뜻밖입니다. 그런 현상에 민주당원들도 많이 실망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현안으로 이제 바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 해병대 이 최상병 특검법 이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총선도 치르셨지만 이게 좀 굉장히 좀 힘들었죠. 이 문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나 우리 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초기부터 국민들에게 왜 이런지를 소상하게 설명하지 못한 잘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로서는 자녀를 군에 보내고 또 위험한 작전 현장이나 이처럼 지금 수재 이후에 인명구조 현장에 보냈으면은 안전 장비라든가 또 안전 수칙이라든가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해 줘야 되고 사고가 났으면 왜 사고가 났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당히 보상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정말 국가의 할 일이고요. 그런 일은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되고 소홀히 했다는 인상을 줬으면 안 됩니다. 우선 그런 점에서 좀 큰 초동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거부권이 아니고 재의결 요구권입니다. 그래서 국회로 하여금 재의결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여야 간에 좀 새로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 이태원 특별법처럼 맞습니다. 독소 조항을 맞습니다. 규정하자.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헬로윈 참사 특별법을 보면은 사실 유족들도 여야 공동의 합의를 통해서 특조위를 구성해 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에도 압력이 되어서 사실 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민주당의 첫 법안 같은 경우는 대개는 특검 같은 경우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후보를 정합니다. 특검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정할 수 있도록 됐었고 또 중간중간에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일반 검찰 수사 같았으면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 비사실 공표 때문에 중간 수사 브리핑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그런 것들이 이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그 걱정이 있었고 정치적 공방으로만 이 참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독소조항들을 민주당도 동의를 해줘서 이제 빼서 어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그 최상병 특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왜냐하면은 우선에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이 안타까운 이 참 사건이 난 지가 이제 10개월째 돼갑니다. 그렇죠. 작년 7월 중순이었죠. 그런데 지금 경찰 조사하고 그다음에 초동 공수처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사 결과가 좀 저는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아니 뭐든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에 뭐 수사든 재판이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늘어지고 안 하고 해서 국회의원에 근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되면은 그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죠. 일부러 채워주려고 하는 것인지 수사도 늦게 하고 기소도 늦게 하고 재판도 지연시키고 세계 최고의 재판 기록들을 지금 여러 가지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북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왜 그 현장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 통신 기록, 그다음에 지휘 기록, 당시에 함께 인명구조 작전에 또 수습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사들의 정언 또 뭐 통신 기록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초기에 헌병수사단장이 제시했던 것과 그다음에 다시 수사 기록이 갔다가 돌아온 과정, 그 사이에 통신 과정 이런 것들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보장돼 있습니다. 근데 뭐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몇 개월째 출국 금지한 사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왔는데 지금 소환 조사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비교적 그 수사의 얼개는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 수사를 좀 빨리 진행해서 해야 되는데 만일 특검을 할 경우에 다시 특검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 또한 수사가 한 3개월 정도 잠정 중단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처음 시작하게 될 텐데 그러지 말고 저는 빨리 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도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 결과를 만일 누구 덮으려고 허지부지 했으면은 특검에서 더 큰 역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특검을 요청해야겠다고 했죠. 그렇죠. 특검이라는 게 뒤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되는 수사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저는 이 특검의 일상화, 특검의 정치화가 굉장히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부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여야가 오히려 차라리 수사는 5월 말까지 1차 종결 한다든가 6월 초까지 수사를 발표하고 그 발표를 보고 특검 여부를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합의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공수처 경찰 수사 시한을 정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특검 간다. 아니죠. 수사를 빨리 나오게 해야죠. 아니 그 수사기관들이 왜 있습니까? 수사기관들이 수사 결론을 안 내릴 것 같으면은 수사기관이 아니죠. 그건 뭐 우리 언론사가 탐사 보도를 해도 벌써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런데 일단 이제 재의결을 이제 요구를 해왔을 경우에 지금 이제 조혜진 안철수 의원 등은
이미 반대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 특검법 제6일권을 이제 하더라도 그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낙선 의원 한 55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기명 투표라서 당론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중요해졌죠.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정말 지금 특검을 자꾸 이렇게 일상화해서 특검을 하는 것보다 특검보다 더 빠른 방식 수사를 마무리하고 당신들 수사를 어물어물하게 하거나 뭘 숨긴다 그랬으면은 그 뒤에 엄중한 특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책임이 져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공수처라든가 경찰에서 언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언급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줬다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1년 지나 하겠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정말 수사 책임자하고 공수처의 수사 검사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정말 한번 제대로 그걸 오히려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수사 인원들은 부족하고 역량이나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특검으로 가는 게 이제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거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 거부권 행사 뜻을 피력한 데 대해서 이 불통 선언이고 만약에 거부권을 정말 행사를 하면 대대적인 국민 저항에 직면할 거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공수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공수처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죠. 만들었고 했으면은 공수처가 이 사건은 그 진상조사를 자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경북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헌병수사단장인가요? 수사단장이 박경훈 단장이요? 그 과정에서 그 수사 기록이 이첩되는 과정, 수사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얼개가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신 내용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증거도 확보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지 말고 빨리 수사를 매듭짓고 언제까지 하겠다. 공수처라면은 공수처에 이 사건보다 많은 사건이 있죠. 그러면 공수처도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수사를 하려는 권능을 이번에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수사부터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수사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누가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시면은 여야가 촉구를 해서 그 수사를 마무리해야지. 지금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또 법원은 법원대로 재판이고 수사고 마구 느려지고 정치권 눈치만 보고 그걸 빌미로 특검을 먼저 해라고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그렇게 하면은 자 그러면 사법기관들 또 준사법기관들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특검의 일상화. 매 사건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건 특별검사를 만든 법 취지도 맞지 않고요. 자, 3건 분립에 맞춰서 뚜렷하게 역할 구분을 하고 해야 될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래 되면은 정말 사법을 지배하게 돼요, 정치가. 왜 모든 사건을 특검하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다수당이 지배하게 될 테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모처럼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했잖아요. 근데 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제 이게 논란이 정치적 파장이 확산된 게 대통령 이른바 경로설 때문이잖아요. 그거는 진상이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이 그날 말씀 중에 아니 어떻게 그 수재가 크게 난 상황에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책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대목하고 지금 뭐 통신기록 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것도 있을 테고 지금 헌병 해병대 그 사령관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 의원님은 좀 와전됐거나 이렇게 했다고 보시는 진실을 한번 진실 진짜 공수처가 빨리 밝혀내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공수처는 무슨 풍설이나 추측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 위반이냐 이게 직권 남용이냐를 봐야죠. 지금 제일 큰 쟁점이 군사법원법이죠. 그렇죠. 군사법원법에 이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민주당 주도로 이제 군사법원 개정이 됐는데 지금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이런 인권 침해라든가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의 사도록 왜 그랬습니까? 군 내부의 지휘 체계를 통해서 수사를 통제하거나 수사의 방향을 가름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그 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뭐 기소 범위를 정하고 범죄를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걸 뭐 어떻게 저떻게 경로했냐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군 검찰이 군의 뭐 헌병대는 초기에 사망 사고 때 경찰이 현장 접근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 초기에 초동 수사 스냅샷 같은 게 문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통신 기록, 다음에 작전 일지, 무슨 지휘관의 뭐 이런 것들 지휘 일지 같은 걸 통해서 또 같이 있었던 사병들의 정언, 당시의 현장 상황 이런 거 보고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벌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개정안을 만들어서 법이 개정된 상황을 무시하고 그걸 가지고서 쟁점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법이 있어야 그 문제에 대한 수사와 지시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도대체 무엇 군사법원법에 따르면은 바로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뭐 어떤 직무에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문제를 저는 공수처가 왜 지연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명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수처 지금 검사들 대부분이 민주당 시절에 임명됐고 해서 과거에 어느 분입니까? 그분은 황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봐주기 수사했었죠. 이 부분도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리대로 사실대로 결론을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 백서 TF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요. 신임 원내대표도 선출했고 비대위도 이제 공식 출범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명 비대위원이 이제 뽑혔는데 또 뭐 유상범 정점식 검사 출신이 또 2명이고 판사 출신 2명, 또 법조인 1색이다. 그리고 쓴소리할 사람은 김용태 이번 당선자뿐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견상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름대로는 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충청권, 수도권 낙선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다 보니까 마침 또 TK 출신이 한다고 또 비판이 있고 한데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원내대표 뽑을 때 의원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어려운 국민에서 우리 108명밖에 안 되는 이 어석을 가지고서 190명 가까운 민주당을 상대하려고 하면은 누가 제일 근데 저는 제가 원내대변인을 해봤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해서의 회의 장면이 되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의장이 계시고 여기 야당 대표 있죠. 박찬대 원내수 대표 아닙니까? 회계사 출신에 굉장히 은밀하게 말하자면 논리를 세우고 강변을 할 겁니다. 그럴 때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의장 앞에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면 무리다. 사실은 이렇다라고 반박해내면서 협상을 주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통계나 경제 상황 특히 이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신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수치라는 것도 굉장히 밝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재부 총리 출신이니까 우리나라 국정 현황이나 재정 현황 또 국회법 대부분이 재정 상황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장 통달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대부분의 의원들이요. 그래서 이제 좀 압도적인 표차를 일차게 됐는데 나머지 분들은 강원도 한 분, 충청도 한 분, 수도권 서울 낙선자 또 수도권에서 이제 좀 젊은 목소리 이렇게 됐고 점정식 의원의 경우는 법사위를 했습니다. 법사위. 우리 정책이라는 게 이제 법사위가 이게 그냥 법원 검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상원입니다. 그렇죠. 각 상임에서 걸쳐온 모든 법안에 스크린에 본다는 법안에서 법안의 자구 체계 심사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 부수의 문제라든가 법리적인 모순의 문제를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위에서도 그런 판단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하고 지난번에 법사위 과정에서도 소수당이지만 상당히 야당과 이 문제를 능숙하게 정책 토론회 할 수 있었던 그런 점도 하게 됐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경남 의원으로서 경남 의원 중에 한 분이 정책위 의장이 되어서 참 우리 지역으로서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원 100% 룰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사실 원외 조직위원장들 입으로 많이 나옵니다. 50대 50으로 하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자, 이런 비대위 구성에서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비대위가 저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수도권 낙선자들을 네. 좀 과감하게 많이 발탁해서 비대위 구성원이 10몇 인 이하로 돼 있죠. 네. 예, 그래서 좀 더 가감 없이 목소리를 듣고 비상 대책을 강구하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는데 우선 여기에는 지금 총선 TF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조정훈 의원이 하고 있는 네. 여기서 많은 의견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 의원총회에서 지난번 황우려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그 의원총회에서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경륜이 있는 분이지만 비대위는 정말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총선 TF의 결론에 따라서 장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전대룰은 저는 아주 그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선 TF를 통해서 나오는 네. 결국 무슨 당입니까? 이게 무슨 당대표 잘 뽑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에서 연속으로 지금 참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은 그래도 안타까워서 네. 이번 선거에서도 45% 그렇죠. 지난 선거 40% 의석수는 막 절반 이하도 안 되지만 절반밖에 안 되지만 국민들은 많이 신뢰해 줬거든요. 믿어 줬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정책적으로 그 의사를 반영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선거에서는 네.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돼야죠. 네. 캠페인 정당. 네.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 새로운 유권자 인구 구성의 변화, 유권자 성향의 변화, 왜 우리 당이 실망했는지, 네. 왜 우리 당은 그럼 앞으로 무슨 정책을 펴야 될지. 과거에 우리 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정책적으로는 유능하다. 네. 뭐 장관 출신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해서 네. 정책적으로는 유능하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신뢰가 자체가 무너졌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책 정당으로서 민생 정당으로서 유능함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당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비대위의 핵심 과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최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당이 유능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전당대회에 지도부 최고위원 선거에 좀 투신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전당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전당대 같은 걸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있느냐 안 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나 또 많은 당원들이 정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전당대를 통해서 당의 방침과 당의 방향과 당의 면모를 바꾸자 하는 요청이 많은 상황에서 저 혼자 뭐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내 정당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격렬하게 부딪혀야 될 곳은 예. 국회이지 밖이 아닙니다. 아하. 지금 벌써 190명 가까운 민주당은 네. 당선인들이 모여서 지금 천막 농성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선인이나 우리 사람들은 앞으로 7, 8월까지 이제 전당대회 한다고 뭐 당대표가 지역에서 누가 되느냐. 뭐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6월 되면은 당장 원내에서 거세게 부딪히면서 민주당이 막 거세게 밀어붙이면은 아마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뭐 전당대회 한다고 당선인들이 어디 다니고 이렇게 아니라 국회에서 밤샘 하면서 상임이면 상임위 또는 모든 정책 예산 논의의 현장에서 반박하고 토론하고 또 논리적으로 사실관계에서 압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저는 전당대회 할 시간이 있을까 좀 회의적이지만 그러나 다수 사람들이 그래 그 장을 바꾸기 위해서도 전당대회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건 뭐 제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겠죠. 자, 그런데 예. 결국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할까 이게 이제 가장 관심사잖아요. 지금 이제 자맹하고 있는데 이번엔 또 강남 딤섬집에서 원희룡 전 장관하고 만찬회동 하는 게 또 사진이 포착이 됐고 뭐 도서관에서도 포착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용서하기 어렵다면서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 그런 모습들도 국민들이 우리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 전당대회 하다 보면 저는 항상 걱정하는 것이 전당대회와 혁신과 또 새로운 개혁에 또는 새로운 희망의 컨벤션이 아니라 분열과 절망과 분노의 컨벤션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전당대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것부터가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염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할 때냐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무난하게 개혁적인 전당대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수회담 비선 논란 불거졌었잖아요. 뭐 대통령실이나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이나 다 부인을 했지만 그때 이제 대선 경쟁제 등용하지 않겠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통령 탈당을 촉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난
메신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처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네. 그건 정말 부적절하고 그건 뭐 사실 대통령실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계속 나올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없고요. 같습니다. 자, 4월 초파일 특집으로 마련한 박영환의 시사 1번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영도 의원님 바쁘신데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